이번 시간에 이제 대한민국은 어떻게 건국이 됐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순으로 오면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과정.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대한민국이 이거 어떤 체제가, 이념과 체제가 바뀌는 거 아니냐 하고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치도 안 봐요.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말든 그냥 지금 내지르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얼렁뚱땅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구상에서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유엔의 축복을 받아가면서 유엔 주관하에 만들어진 나라, 이 지구상에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유엔이 주관하에 선거를 해서 탄생된 정부를 유엔이 또 승인을 합니다. 이게 유일한 합법정부야. 그래서 대한민국은 뭐냐? 유엔의 자손이에요. 유엔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이념과 체제를 건드리면 유엔하고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유엔이 승인했기 때문에 인민군이 남침하니까 누가 와서 구해줬어요? 유엔군이 오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여기서 한 발 더 오바를 해서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면 유엔군이 또 옵니다.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 안에 유엔의 핵심 자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거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국방부에 관련된 일을 제가 기자 생활 때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왔겠어요? 장난 못 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은 유엔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단이 되는 과정을 겪게 된 것은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이 좀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나치 히틀러라는 이 악당이 워낙 힘이 세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 히틀러라는 악당을 무찌르기 위해서 스탈린이라는 또 다른 악당하고 동맹관계를 맺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죠, 여기 스탈린, 여기 루스벨트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자본주의의 종주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나쁜 거야, 공산주의는 이거 위험한 거야 이렇게 국민 교육을 시켰는데 갑자기 이 나치라는 이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히틀러라는 더 큰 악당하고 손을 잡고 보니까 야, 공산주의는 그다지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캠페인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탈린이 갑자기 타임지 표지 모델로 등장하지를 않나, 각 방송에서는 엉클조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이 스탈린이 이웃집에 사는 조 아저씨 같이 친절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미국 정부가 돈을 들여서 캠페인을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1945년 2월 달에 이제 얄타에서 회담이 열리는데요. 이때 미국이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이탈리아는 이미 항복을 해서 없어져 버렸고 독일도 조금 있으면 항복할 것 같고 이제 남은 거는 일본밖에 없는데 일본하고 지금 전쟁을 해서 일본을 항복을 시키려면 앞으로도 약 100만 명 내지 180만 명의 미군이 희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전쟁은 18개월 내지 20개월을 더해야 간신히 일본을 항복시킬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탈린, 너 빨리 이제 히틀러하고 전쟁 끝났으니까 일본을 물리치는데 당신이 좀 도와줘. 근데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래, 도와줄게. 그 대신 조건이 있어.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외몽고에 대한 지배권을 우리한테 달라. 대련 여순왕을 조차하게 해달라. 사할린섬 남부를 우리한테 달라. 그러면서 만주와 한반도에 소련군이 다시 진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루스벨트가 오케이 하고 받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1905년에 러일 전쟁이 패전을 해서 포츠모스 강화조약에 의해서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손을 떼고 철수를 했죠. 1905년이죠. 그로부터 40년 후에 2차 세계대전을 맞아가지고 그때 우리가 손 떼고 나왔던 북한에 우리가 다시 들어갈 테니까 그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제공해달라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이 이걸 오케이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판이었어요. 핵무기라는 것을 동원해가지고 히로시마에 한 방 떨어뜨리고 나가사키에 한 방 떨어뜨리니까 일본이 너무 깨갱하고 일찍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게 됐죠. 소련군은 전광석화처럼 만주로 진격을 해가지고 이 38선 이북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38선 지역은 지난번에 우리가 근대사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하고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서로 한반도를 다 차지하지 못할 때 적절한 선으로 분단을 시켜가지고 북쪽 지역은 러시아가 먹고 남쪽 지역은 일본이 먹는다라는 회담을 1896년에 한 번 했고요. 1900년에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때는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아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소련이 지금 막 물밀듯이 한반도로 막 쳐들어오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그냥 놔두면 한반도가 전부 소련한테 넘어갈 텐데 이러면은 우리가 이 소련한테 너무 큰 걸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 적다 좋은 방법 있으면 찾아봐. 그랬더니 일본하고 러시아가 1896년, 1900년에 이런 협상을 한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39도선으로 하려고 하다가 스탈린이 안 받으면 골치 아플 거 아니야? 그래서 1도를 내리자. 그래서 38도선으로 해서 소련 너희들은 여기까지만 와. 이쪽 지역, 아래 지역은 우리가 일본군으로부터 항복을 받을게. 그러니까 소련이 이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드디어 분단이 된 겁니다. 자, 이걸 놓고 이제 좌익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미국이 38선을 거가지고 분단이 됐기 때문에 분단의 원흉은 미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38선을 미국이 만약에 제안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전부 다 부산까지 소련군이 다 차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반도는 적화된 거죠. 미국이 38선이라는 거 가지고 너희들 여기까지만 내려오고 이 아래로 내려오지 마. 이렇게 미국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38선 아래 지역은 공산화를 면할 수 있었으니까 이건 공산화를 막기 위한 신의 한 수였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어떻게 이게 무슨 분단의 원흉이에요. 분단의 원흉은 따로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분단시킨 것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미국을 지금 바보같이 만드는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소련이 분단시킨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지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런던에서 전순국 외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소련이 우리가 히틀러를 무찌르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는데 우리가 큰 공헌을 했으니까 우리 북해도 우리한테 줘. 그러니까 미국이 이 자식들 미쳤나 말이야. 우리는 지금 일본하고 4년을 피튀기면서 싸워가지고 간신히 일본을 꺾어놨는데 아니 불과 일주일 싸우고 북해도를 하려고 하니 말이나 되냐. 야 웃기는 소리 마.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중해에 있는 트리폴리, 지금 리비아의 트리폴리, 이거를 우리에게 줘. 그러니까 영국이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지중해 소련군에 왔다 갔다 하면 영국이 그걸 그냥 놔두겠어요? 웃기는 소리 안에 다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한참 전승후 외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그 9월 20일 날, 1945년 9월 20일이면 일본이 항복한 지 겨우 한 달 조금 더 지났을 때입니다. 뭐라고 비밀 지령을 내리느냐? 한반도 38선 이북 지역에다가 빨리 임시정부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령을 내립니다. 이게 바로 북한이 북한 지역에다가 단독 공산정권을 수립한 결정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요 이후에 10월 며칠 날 이북 5도 대표자회가 열리고 10월 14일 날 김일성이가 막 평양 군중들 앞에 등장을 하고 그 다음 날 2월 8일 날 임시정부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토지개혁을 하고 막 일련의 행위들이 쫙 진행이 돼요. 그때까지 학자들이 야 이게 분명히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게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소련이 망한 다음에 1993년도 2월 달에 마이니치 신문 모스크바 특파원이 바로 요 1945년 9월 20일 날 북한 지역에다가 단독 정부를 수립하라는 극비 지령을 내린 문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요때서부터 이 분단의 원흉이 이게 스탈린이었구나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우리 학계나 우리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거 입도 뻥끗 안 하죠. 그 당시에 이승만은 이제 일본이 한국했으니까 귀국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 무국적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한제국이 없어지고 나서 일본 국적을 취득을 안 했고 아직 지금 남한에는 정부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국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국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출국을 하려면 미국 정부의 특별한 배려 내지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쩔쩔매고 있다가 간신히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2 달인가 후에 귀국을 하는데 미 국무부 안에 숨어있던 간첩들을 통해서 이승만이가 귀국을 하려고 한다라는 정보를 입수한 소련군이 이승만이 도착하기 불과 며칠 전에 김일성을 전격적으로 평양의 군중대에서 이 사람이 바로 항일투쟁의 영웅 김일성 장군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일성 장군은 전부 막 백말 타고 수염이 허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33살짜리 새파란 놈이 나타나니까 야 이거 가짜다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요 뒤에 소련군이 탁 지켜보고 있는 거 보십시오. 요 사진이 해방 후에 우리가 만세를 불렀다고 하는 사진인데 이 사진을 우리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거 좀 이상한 사진이다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한결같이 다 머리를 깎고 있잖아요. 이게 다 죄수들입니다. 죄수들. 네. 자, 이제 조선 총독부가 일본 정부가 항복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그 당시 그 남북한에 일본 사람이 76만 명에서 79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게 철수를 하려면 어쨌든지 간에 자기네들의 통치권을 누구한테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파라고 하는 송진우 선생한테 가서 지금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해서 우리가 통치권을 반납을 하려고 하니 당신이 통치권을 이제 인수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송진우가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한 이유가 뭐냐? 첫째, 우리는 지금 임시정부가 중국에 있다. 임시정부가 와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받았지. 내가 임시정부를 놔두고 내가 나서서 이거를 인수할 수는 없다.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조선 총독부로부터 통치권을 인수를 받으면 나중에 새로 만들어지는 대한민국의 법통일 뿌리를 따지면 조선 총독부가 된다.
그러니 우리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총독부가 이번에는 누구를 가느냐. 이 좌익 여운형을 찾아가요. 여운형은 통치권을 넘겨준다 그러니까 찬밥, 더운 밥 가릴 게 어디 있어요? 덥석 받으면서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지금 감옥 안에 우리 동지들이 지금 10,000명이 잡혀 있는데 그 10,000명의 동지를 석방을 시켜라. 동지라는 게 뭐예요? 1급 공산주의자들, 우리 용어로 따지면 빨갱이들 10,000명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거를 석방을 시켜달라. 둘째, 그 당시 전시라 배급 통제라고 있었습니다. 식량 배급권을 우리에게 달라. 넘겨줬어요. 그래서 8월 16일 날 오전 9시에 전국에 있는 형무소에서 풀려난 이 죄수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는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다 머리를 깎고 있다. 이 10,000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전부 건국준비위원회,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으로 들어가면서 해방구간에서 좌익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스탈린이 북한에다가 빨리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막 전광석화처럼 일이 진행이 돼가지고 1946년 2월 8일 날 북한의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임시인민위원회는 우리의 정부다라고 선언을 해요. 요 동그라미 친 요 부분을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북한 임시인민위원회 성립, 임시인민위원회는 우리의 정부다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단독 공산정부가 수립된 것은 45년 9월 20일 날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서 46년 2월 8일 날 북한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임시인민위원회가 정부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46년 2월 8일 날 이미 북한 지역에 단독정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단의 원흉이 이승만이고 미국이에요. 스탈린과 북한과 김일성이지. 이 간단한 이 역사적 사료만 가지면 얼마든지 증명해낼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잘 모르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다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 3월 5일 날 토지개혁을 실시를 하고 7월 1일 날은 중앙은행을 설립을 해요. 그리고 화폐를 단독으로 발행을 해요. 중앙은행을 설립을 하고 화폐를 단독으로 발행한다는 건 뭐냐? 자기네들이 정부를 수립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사진이 김일성이가 얼마나 이 북한의 소련의 괴뢰였느냐는 것을 아주 증명해 주는 건데요. 요게 메클레르라고 아주 소련 정치장교입니다. 김일성 담당이에요. 요거는 문일이라고 그래서 이 소멸하는 이제 조선조 고려인입니다. 통역이에요. 요게 김일성이에요. 여기에 있는 그 훈장이 88 정찰여단에서 게릴라 훈련을 받은 훈장이에요. 이 친구가 입고 있는 이 양복도 없어가지고 여기 있는 이 친구 양복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계급이 소련군 대위입니다. 지금 김일성은 자기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 국적을 취득을 해서 중국 사람이 됐고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해서 중국 공산당 산하에서 활동을 하다가 토벌대에 밀려가지고 소련으로 넘어가서 소련에 가서 소련 국적을 취득하고 소련 장교가 돼가지고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국적의 이중 당적자가 돼서 북한으로 들어와서 북한에 와가지고 나중에 북한 정부가 수립을 한 다음에 북한 국적을 취득하고 조선노동당 그 당적을 취득하니까 삼중 당적의 삼중 국적자가 됐어요.
1957년도에 그 소련에서 북한으로 간 이 소련파 2세들의 국적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소련 국적을 원하면 소련 국적을 부여를 했고, 북한 국적을 하면 북한 국적을 부여했습니다. 1957년 12월입니다. 1957년 12월까지 김일성은 3중 국적의 3중 당적을 가지고 소련 공산당의 지시를 받아서 북한을 통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국적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헌법은 누가 만들어줬느냐? 스탈린이 만들어줬습니다. 북한의 그 국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그 국호도 소련이 만들어줬습니다. 북한의 내각도 소련이 짜줬습니다. 이걸 숨기기 위해서 전부 이승만은 무슨 괴뢰도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냐? 자기네들이 괴뢰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소련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점령을 한 점령지를 공산화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토지개혁을 실시를 해요. 토지개혁을 실시를 해가지고 지주 이런 사람들을 전부 숙청을 해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공산당하고 여러 정당이 합당을 해가지고 대중적인 천도교 청우당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럼 이제 좌우 합작 정부가 구성이 됩니다. 그 좌우 합작 정부 중에서 우파 인사들만 돌아가면서 제거를 합니다. 적폐청산으로 제거해, 부패 문제로 제거해, 여성 스캔들 문제로 제거해, 제거해. 지금 우리 적폐청산이랑 똑같아요. 가지고 우파들을 돌아가면서 다 제거를 하고, 털어 먼지 안 나는 것들은 교통사고를 가장을 해서 암살하거나 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 제거한 다음에 남는 거 보니까 다 공산당만 남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슬그머니 공산당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이 소련이 점령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구권 나라들이 전부 공산화되는 과정입니다. 북한만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아마 쓰고 싶었는데 못 썼을 거예요. 노동당이라는 이름을 지금까지 쓰고 있죠. 그 이유를 아세요? 1945년 11월 달에 신의주에서 반공의거가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와이간 북한에서 공산당 그러면 치를 떠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못 쓰고 노동당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동당이죠. 아까 전 시간에 그 항일 얘기를 했습니다. 해방 공간에서 이 친일 문제로 이 우파 인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건 누구냐?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소련이 지령을 내린 거예요. 1945년 9월 10일 날 평양에 주둔하는 소련군 군정사령부가 각 지역의 위수사령부에 독립조선인민정부 수립 요강이라는 것을 지령합니다. 이 지령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지금 북한에다가 공산주의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데 공산주의 정부의 수립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친일파로 몰아서 제거하라 라는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일본이 그 36년 동안 지배하는 과정에서 숨만 쉬어도 학교를 나와도 취직을 해도 다 일본 사람하고 연결이 없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친일파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소련 공산당이 우리 지금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데 이 공산주의 수립에 반대하는 놈들이 있거든. 이 놈들은 전부 친일로 낙인 찍어서 친일파로 몰아. 이렇게 지령을 내린 거예요.
북한에서 친일파라 함은 실질적으로 일제시대 때 일본하고 협력을 한 사람을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방 후에 소련이 공산주의 정부를 세우는 데 있어서 협조하지 않은 자를 친일파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를 북한에서만 했느냐? 남한에 있는 그 박헌영에게도 지령을 내려가지고, 야, 남한에 있는 말이야, 우리 그 공산당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놈들은 전부 친일파로 몰아! 이렇게 지령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그 당시에는 박사죠. 이승만 박사가 딱 귀국을 해가지고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는 대동단결론을 내놨습니다. 그러니 일제시대에 말이야,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 누가 무슨 일본에게 협조하고 싶어서 협조했겠느냐. 살다 보니까 다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 과거는 묻지 말고 대동단결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을 때 이것을 공격한 게 누구냐? 박헌영이에요. 박헌영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10월 30일, 1945년 10월 30일 날 이승만을 뭐라고 공격하냐? 통일에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덮어놓고 한데 뭉칠 수는 없다. 조선에는 아직도 일제 잔재 세력이 남아있다. 친일파를 근절시킨 다음 옥석을 온전하게 가려놓고 순전한 애국자, 진보적 민주주의. 이 친구들은 공산주의라고 안 그럽니다. 항상 그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산주의가 말하는 민주주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쟤네들은 뭐예요? 인민민주주의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요소만을 한데 뭉쳐서 통일해야 된다라면서 이승만의 대동단결 노선에 반기를 들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놈들은 다 처치하겠어. 이런 뜻이에요. (1946년도 6월 3일) 날 이승만이 정읍에서 유명한 정읍 발언을 합니다. 그 정읍 발언이 분단 정권을 수립하는 원흉이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분단 정권의 원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정읍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무기효회된 미소공의가 재개될 기색이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으니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세워가지고 빨리 세계 여론에다가 호소하자. 이렇게 얘기한 게 이게 분단의 원흉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1946년 2월 8일 날 임시민민회는 우리의 정부다라고 자기네들이 프레카드까지 걸어놓고 그로부터 4개월 후에 이승만이 이 연설한 거를 이게 분단의 원흉이라고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하여간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거짓말 빼면은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요즘에 이 미국에서 제일 그 뜨는 학문이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행동경제학의 이론에 의해서 사람이 어떤 거짓말을 여러 번 계속 들으면 사람의 생각이 인지구조가 바뀐다는 사실이 이제 뇌과학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똑같은 거짓말을 999번을 반복을 해요. 그러면은 아유 저 자식 저거 또 거짓말하네 그러는데 1000번, 2000번쯤 똑같은 거짓말을 들으면 뇌 인지구조가 야 제가 저렇게 일관되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사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뇌 인지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행동경제학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스탈린이나 레닌이나 모택동이나 이런 이 공산주의, 이 전체주의의 천재들은 그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짓말을 끝없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제주 4.3은 우리는 지금까지 폭동이야 반란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4.3은 민중항쟁이야 계속 떠들면 야 저거 민중항쟁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공산당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거짓말을 할 거 큰 거짓말을 해야 돼. 내가 만주에서 중국을 위해서 투쟁한 게 아니고 내가 백두산 밀영에서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해서 싸웠어. 그래서 백두혈통이야 라고 주장을 하면 그 문재인도 북한 가가지고 백두산 올라가서 김정은이하고 손잡고 사진도 찍잖아요. 야, 그 김일성이가 만주가 아니라 백두산에서 투쟁했대. 이렇게 인지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승만을 정읍 발언을 그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네들이 이미 임시정부를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속이고 감추고 그 모든 죄를 이승만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기네들이 공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당시 미국은 지금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뭐 소련이 이제 자기네들의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소련을 막 이제 뭐 나쁘다고 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야, 이거 나만 보니까 지금 뭐 공산주의자들이 장난이 아닌데 야, 좌우합작을 해, 좌우합작을. 그래가지고 이승만 이런 사람은 전부 왕따를 시키고 이 좌익의 여운형 김규식 이런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개량주의자들을 앞세워가지고 좌우합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이 지구상에서 좌우합작을 하면 그 종착역이 공산화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아니 지금 소련이 말이야 지금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것들 다 공산하는 수법을 보니까 전부 좌우합작을 한 다음에 좌우합작을 한 것 중에 우익 인사들 다 제거하고 전부 빨갱이들만 남으니까 공산당 이렇게 간판 뒤집는 거를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당국자들한테 야 이거 니네들 좌우합작은 이거는 공산화야 이 바보들아 라고 얘기를 해도 미국은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의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야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있는 이 미국 조야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설득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1946년에 12월 7일 날 메가더 장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메가더하고 이승만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듯이 이승만하고 메가더는 정말 오래전부터 친구였습니다. 메가더가 소령 시절에 메가더의 장인이 그 이승만이 만든 그 한미협회 이런 거 있었는데 거기 회원으로서 이승만을 후원하던 사람이에요. 소령시에서부터 친구야, 두 사람이. 자,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쫙 연구를 한 다음에 미 국무부에다가 이 6가지 그 건의서를 제출하는데 그 건의서의 두 번째 내용이 뭐냐? 남한에다가 빨리 과도정부를 수립을 해서 그 과도정부를 국제연합에 가입을 시켜라.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라. 그래서 유엔이 주관하에 유엔의 이름으로 국가를 수립을 해라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을 역사상 처음으로 안을 내놓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승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무렵에 이승만이 지금 미국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미국의 이 세계 전략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지금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뭐 소련이 비록 뭐 공산주의이긴 하지만 그 공산주의자들하고 잘 협력을 해서 이끌어가면은 전후의 세계 질서가 잘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이 점령한 지역은 차례로 다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마니아, 헝가리, 뭐 동독은 말할 것도 없고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뭐 발트 3국 다 공산화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리스하고 터키를 공사를 하려고 막 거기다가 자금을 대주고 공산 게릴라들한테 무기를 대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야, 이건 아니다. 너희들 지금부터 단 한 발이라도 더 공산주의를 확산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때 우리가 가서 봉쇄를 해버리겠다. 그게 1947년 3월에 나온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러니까 47년 3월 12일 이전까지는 2차 세계대전의 동맹국이었는데 아니 동맹국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지구상 전체를 다 공산화를 하려고 지금 저러고 있으니 너희들은 지금부터 우리의 적이야. 지금부터 현 상황에서 한 발이라도 더 공산주의를 더 확대하려고 시도를 하는 순간 우리가 가서 확 봉쇄를 해버리겠어. 이게 무슨 얘기냐? 무력으로 틀어막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보기에 이 세계 정세가 이제 미국과 소련이 전면전을 각오하고 지금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으려고 하는구나. 우리도 빨리 남쪽만이라도 정보를 수립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유엔의 힘을 얻어서 유엔의 권위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우는 것이 최선이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 아이디어를 미국이 수용을 해가지고 1947년 10월 28일 날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다 상정을 하죠. 그래서 47년 11월 14일 날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하는데 인구 비례에 의해서 총선거를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그 총선거를 결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의안에 의해서 1949년 1월 달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한국에 파견이 돼서 유엔 감시하에 남한 지역에서 선거가 잘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 남한 지역은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히 선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북한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누가 거부를 했어요? 소련이 거부를 합니다. 1949년 1월 달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북한 지역으로 가서 북한도 유엔의 감시하에 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러 올라가려고 했는데 소련이 못 들어오도록 봉쇄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지금 소련이 지금 봉쇄를 해서 우리가 북한 지역을 못 들어갔는데 유엔 본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지 훈령을 내려달라. 그래서 유엔이 다시 결의를 해서 그러면 유엔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만에서라도 선거를 실시를 해라. 라고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5월 10일 날 재헌의원 선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승만이 분단의 원흉이고 뭐가 분단의 원흉이에요? 분단의 원흉은 소련이고 스탈린이고 김일성이지. 우리가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사실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었습니다. 그 임시인민위원단이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못 들어가도록 막은 것은 소련이었으니까 분단의 원흉은 누구냐? 그러면 소련이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한에서 5월 10일 날 재헌의원 선거가 진행되기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구 이분이 요즘에 우리는 뭐 선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선생인지 아닌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 양반이 1948년 1월까지만 해도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 나 찬성. 우리 유엔 감시하에 선거하는 건 찬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느닷없이
한 달 후에 대한민국을 건국을 반대를 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2월 요날 아주 유명한 연설합니다. 이게 한 시절 교과서에까지 실렸던 내용이에요. 통일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찬 안위를 취해서 단독정부를 세우는데 협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는 반대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 무렵에 김구가 운영을 하는 요 한독당이라는 정치 단체가 거의 대부분이 북한 간첩에게 포섭이 됐어요. 아니, 선생님, 지금 유엔 감시에 총선거 해봤자 선생님 대통령 못 되십니다. 이승만이 있는데 어떻게 이승만을 이기고 당신이 대통령이 돼요? 그런데 우리 북한에서 소련하고 우리 김일성이 선생님이 오시면은 통일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째짝에 남한에서 무슨 총선을 하십니까?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통일 대통령이 되셔야지. 그러니까 홀랑 넘어가가지고 북한에 가서 남북 협상을 한 거죠. 북한의 노동신문이 1997년 5월 26일 날 아주 대문짝만하게 썼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 당시에 성시백이라는 간첩은 보통 간첩하고는 다릅니다. 김일성이가 직접 난파를 시켰어요. 막대한 자금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금을 가지고 와서 남한에서 뭘 했느냐? 신문사를 11개를 샀어요. 가지고 신문사 사주가 돼요. 그래가지고 재원국회의원에 나가려고 하는 후보들 중에서 좌익 계열 사람들에게 돈을 대줘가지고 이 사람들을 당선시켜서 국회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국회에서 미군 철수 결의안이라고 하는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일으키다가 들통이 나죠. 그 간첩 성시백이를 통해서 김구를 포섭 공작을 했는데 노동신문에서 뭐라고 성시백에 대해서 보도를 했느냐. 성시백 동지는 4월 남북연석회의 성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를 가지고 극단한 반동분자 김구 선생을 돌려세우는 사업체에도 큰 힘을 넣었다. 이 친구가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추적을 당하다가 1950년 5월 15일 날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수사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6월 25일 날 6.25 남침이 일어났어요. 6월 27일 날, 그러니까 서울이 함락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한강 백사장으로 끌어내가지고 총살하는 바람에 성시백이가 남한에 어떤 공작을 어떻게 했는지가 다 밝혀지지도 않은 채 그냥 역사에 묻혀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북한의 혁명열사릉에 가면 성시백 동지 남조선 혁명가 그래가지고 가묘를 만들어놨다. 얼마나 열심히 김구 선생을 겉살았으면 혁명열사릉에까지 갔을까? 하여간 이 김구라는 사람은 그냥 끝없이 통일정부를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미국의 전략이 지금 소련에 대한 봉사 전략으로 가고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유엔의 주관하에 대한민국 정부를 빨리 구성을 해라라고 국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통일정부를 구성하겠다고 그러니 이 통일정부가 말처럼 되냐 말이죠. 김구가 주장하는 남북 통일정부 수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익에 있는 모든 진영들이 다 투항을 해가지고 공산통일정부가 수립될 수 있는 길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그걸 원했던 걸까요? 김구는 끝없이 좌우합작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좌우합작은 종착역이 공산화라는 길을 뻔히 알고 있는데 김구만 몰랐던 걸까요? 김구가 이렇게 철부지처럼 계속 통일정부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승만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40년 동안 국제회의마다 애걸을 하고 다니지 않았느냐. 우리 제발 좀 우리 얘기 좀 들어주시오. 우리 독립 좀 하게 해주시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국제회의에 참석할 권리조차 없었다. 그런데 지금 총선거를 치르면 비록 반쪽 독립이긴 하지만 우리는 독립한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 무대에 나가서 당당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제주도에서만이라도 정부를 세워서 주권을 갖게 되면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주장을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기회를 그래 통일정부를 수립하겠다고 해서 포기하고 뭘 어쩌자는 거냐. 그거를 평양 가는 것으로 대신하고 포기하려 하느냐. 당신들이나 가쇼. 역사에 대한 책임은 다 내가 지겠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김구라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련하고 북한이 감언이설에 속아넘어가지고 당신이 북한에 와서 남북협상을 해가지고 통일정부를 수립을 하고 그 통일정부의 대통령은 당신이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 멍청한 그 생각에 휩쓸려 넘어가가지고 그 생각을 결국은 버리지 못해가지고 계속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만 그렇게 반대 운동을 한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후에도 계속 반대 활동을 해요.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수립이 된 다음에 유엔 총회에다가 1947년 유엔 결의로 돌아가서 유엔 감시의 남북한 총선거를 다시 실시해서 미소 양국 군대를 철수하자. 그러면 지금 유엔 감시하에 그 총선거 치러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그 수립된 정부를 무효화하겠다는 거예요? 무효화하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그 당시에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유엔에서 이 신생 대한민국을 이제 승인을 받는 문제인데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 대표단이 파리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죄를 뿌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합니다. 1948년 11월 3일에는 미소 양군 철퇴한 후에 통일정부를 다시 수립해야 된다라고 유엔 사무총장에다가 또 편지를 보내요. 이런 사람이 민족 독립의 영웅이라고 저 어디에다가 백범 기념관을 만들고 백범로도 만들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활동을 했던 이 사람은 미국 대사관에서 CIA 요원을 하다가 나중에 은퇴를 하고 학자가 된 존 메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좀 유명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때 김구 이런 사람들을 연구를 한 결과를 존 메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김구나 김규식의 이 정치적 미숙함은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다. 아니 어떻게 이 이승만에 비해서 정치적인 어떤 대담성이나 정치적인 술수나 그리고 또 지나친 민족주의적인 정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움직이는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친구들이잖아요. 이승만이 공부를 어디서 했습니까?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를 했죠. 하버드에서 석사를 했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했죠.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도 이렇게 좋은 대학, 3개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이 지성사 면에서도 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이승만인데 그 이승만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 미국을 움직이는 자리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지금 이 미국의 국제 전략, 미국의 세계 전략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잘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나갈 길을 찾아서 대한민국은 유엔의 힘을 얻어가지고 유엔의 권위를 끌어들여서 대한민국을 그냥 수립한 게 아니라 유엔 결의에 의해서 유엔의 감시하에 유엔이 수립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므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권위가 그만큼 높아진 것이죠. 만약에 이때 우리가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6.25 때 공산군이 남침을 했을 때 유엔군이 도와줘야 될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유엔이 왜 왔습니까? 아니, 우리가 결의를 해서 우리가 감시하에 얘네들이 정부를 구성을 해서 이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우리가 유엔이 인정을 한 우리의 자손인데 아니 감히 이 불법 집단이 싸가지 없이 우리의 권위에 도전을 해? 너희들 빨리 나가. 384 입으로 철퇴를 해. 그래, 철퇴를 거부하죠? 그러니까 유엔군을 파견을 해가지고 3년에 걸쳐가지고 그 많은 인명들을 희생시키고 많은 돈을 써가면서 적들을 격퇴하는 일에 앞장서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이거를 포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그 길이 지금 옳았다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앉아있고 한국 사회에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 나라가 도대체 정신이 있는 나라인지 없는 나라인지. 이승만하고 김구는 비교를 해보면 김구는 끝없는 그 이상주의자입니다. 이승만은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에서 어떻게든지 현실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대한민국을 비록 우리가 모양새는 좋지 않지만 반이라도 먼저 우리가 독립을 시켜서 그 나라를 잘 만들어서 여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통일정부를 수립한다. 1950년 10월 1일 날 38선에서 유엔군이 딱 멈춰섰을 때 그 당시에 유엔군은 38선 이북 지역으로만 적을 격퇴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번 전쟁을 이용해서 우리는 미수복 지역을 수복을 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우리의 전쟁 목표다. 그러니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우리 국군에게 명령한다. 북진하라. 그래서 그게 10월 1일 국군의 날이 된 거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은 아주 원대하고 일사불란하고 일관됩니다. 국제법에 의해서. 근데 김구는 뭐예요? 그냥 어떤 낭만적인 민족주의에 의해서 민족 통일정부가 수립될 수 있으려니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에 의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시절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이승만 시절, 요즘에 학교에서 그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이승만은 독재자, 4.19에서 타도된 나쁜 사람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부모님들이 이승만은 독재를 했으니까 4.19에서 쫓겨났으니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건요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그 민주주의의 최고 전문가라는 사람이 로버트 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중에. 이분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역사를 가만히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를 다 독립을 시켜서 이 나라들이 미국식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갖다주고 그리고 시장경제를 갖다주고 자본주의를 갖다주면 잘 될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다 해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왜 안 될까? 연구를 해보니까 로버트 달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무 데서나 다 작동하는 게 아니라 서구식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첫째,
1인당 4,000불 내지 7,000불 정도의 물적인 토대, 산업적인 여력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 무슨 얘기냐? 지금 옆에서 사람이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 무슨 놈의 투표를 합니까? 민주주의를 하려면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가능하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중산층이 되어야만 그 민주주의가 실행이 된다. 그래서 탄탄한 중산층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중산층들이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한다. 이 사실을 로버트 다이라는 사람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한국이 1인당 4,000불, 5,000불에 도달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전두환 대통령 말기에 우리가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열렸죠? 1987년에 우리 60항쟁이라고 그래서 민주화 대장정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시기에 우리가 1인당 4,000불, 5,000불에 올라갔습니다. 로버트 달이 얘기한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그러면 그 이전 시기, 이승만 시기는 그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냐? 1인당 60불. 박정희 시기는 5.16 일으켰을 때 82불. 그런데 무슨 놈의 민주주의가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학자들은 이승만, 박정희 시기를 독재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서구민주주의가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한 물적 토대를 닦았던 권위주의적 통치시대였다라고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바뀌었어요. 독재는 무슨 놈의 독재예요? 독재 얘기를 들으려면요. 자기네 나라 국민 약 5천만 내지 6천만 명을 죽여야 독재자죠. 스탈린이 몇 명 죽였습니까? 모택동해가 제 나라 국민 몇 명 죽였어요? 그 정도는 돼야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 민주시민교육 이거 그 얘기하니까 좌익들도 야 이거 좋은 말이거든요. 좌익들이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다른 겁니다.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맞아.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해. 그런데 그러면은 뭘 가르치는 게 민주시민교육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미국의 이 교육학 분야의 석학이 로버트 프리만 버츠라는 분이 요러요러한 걸 가르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야 라고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첫째, 그 나라 건국의 역사와 이념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둘째, 헌법의 정체성과 법치를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셋째, 시민으로서 권리와 함께 의무를 가르쳐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민주시민교육의 180도 반대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상적인 민주시민교육을 180도로 뒤집어 엎은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 이념을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고 헌법의 정체성 따위는 필요 없이 촛불혁명으로 언제든지 뒤집어 엎으라고 가르치고 있고 시민으로서 의무는 안 가르치고 권리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려진 이유는 바로 이 민주시민교육을 180도로 뒤집어서 가르치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건국의 역사와 이념,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